안녕하세요. 정답보다는 시각을 더하는 채널 더 뷰입니다. 최근 우리 외교안보 뉴스에서 핵은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부터 일본 고위 관료의 핵무장 주장, 미국의 핵실험 재개 검토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게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여겨진 일본보다도 한 발 앞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과를 지켜보는 사이에 워싱턴의 한 구석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 미국이 동맹국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분류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서로도 보이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외교 분야의 권위 있는 매체인 Foreign Affairs에 실린 한 편의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 America's allies should go nuclear 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모든 동맹이 아니라 독일, 캐나다, 그리고 일본 세 나라를 콕 집어서 제안을 합니다. 핵을 가진 독일이 러시아를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직접 억제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특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민주국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을 보유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이미 전제된 국가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약간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지를 생각해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미국 스스로의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한 안전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듯 국제정치의 격변기인 지금 핵무기는 그 자체로 안보 리스크를 상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2024년 여론조사 기관인 유가브 조사를 보시면 미국 성인의 46%가 향후 10년 안에 미국이 실제 핵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65%는 전 세계 어디에선가 핵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미국인 3명 중 2명은 이미 핵의 위협을 실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인식은 결국 누가 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게다가 중국은 기존 약 300여 기, 2025년 현재 약 600기로 추산되는 핵탄두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탄두수가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는 1500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공개된 다양한 종류의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중국이 기존의 최소 억제를 넘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만이 아니죠.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와 어느 정도는 북한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어떻게 동시에 핵 억제를 달성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도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만드는 데도 돈이 들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또 미사일, 폭격기, 전략 핵잠 같은 발사 수단을 운용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나아가 핵 운용의 핵심은 지휘 통제에 있습니다. 무기를 단순히 보유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무기를 항상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유무형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 주제만 핵으로 바뀌었을 뿐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동맹의 역할 확대와 미국의 부담 축소 기조는 꼭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동맹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기보다는 동맹국들 스스로의 기여를 통해서 전략적 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핵무기는 그 기여의 방식과 파급력이 다른 영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더 절실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Foreign Affairs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논하는 동안 핵 분야에서 권위 있는 또 다른 매체인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에서는 한국에 대해
훨씬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도 감지됩니다. 즉, 이 기고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단순한 추진기관의 변화를 넘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잠수함 승인이 미국산 연료 공급을 전제로 한 통제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핵 잠수함이라는 명분이 비확산 체제의 뚝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핵무장까지 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왜 한국에게는 원자력 추진이라는 제한적인 권한조차 이토록 엄격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서사의 힘, 그리고 그 서사가 정책 프레임과 신뢰로 전환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으로 규정하면서 확고한 반핵 서사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핵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중요성도 아는 이성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워싱턴의 정책 커뮤니티 안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이죠.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본이 늘 그런 모범적인 비핵 국가였는지는 한번 다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2차 대전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인 1950년대 후반에 이미 핵무기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 아베 총리의 외조부기도 하죠. 이 사람에서부터 비핵 3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으나 사실은 일본 내각조사실 내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던 사토 에이사쿠 총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국가라는 인식을 선점했고 이는 핵무장 가능성마저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서사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비핵 국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자국 내 완전한 핵 재처리 사이클을 허용한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보 역량조차 잠재적 리스크로 의심받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워싱턴의 유일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2023년에는 다트머스 대학교의 제니퍼 린드 교수가 동일한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옹호하는 기고를 하기도 했었죠. 한국이 처한 안보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주류 담론이 일본의 반핵 서사에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안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일본은 신뢰받아서 예외가 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외로 다뤄줘도 괜찮은 국가라는 인식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신뢰를 쌓았는지도 모르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의 선결 과제는 한국이 핵을 다뤄도 안전한 국가, 괜찮은 국가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